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조환 행동 9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 우리가 공기조와 보건용, 산업용 얘기했었죠. 그때 신진대사량의 기준값을 1메타볼리즘, 1메트로 정의를 하고, 이것은 단위 면적당 몸에서 1시간 동안에 나오는 킬로칼로리 수, 킬로칼로리 수로 정의하는데 50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의 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에 나오는 킬로칼로리 수, 이걸로 정의를 하고, 이건 SI 단위로 바꾸면 58쯤 된다. 58 와트 퍼 미터 제곱.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을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인체의 발열량, 인체의 뭐라고 해야 돼? 인체의 열 평형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데, 인체의 발열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체의 열 평형 방정식. 쉽게 얘기하면 인체의 발열량이 되겠어요. 발열량. 토탈 발열량이 얼마냐? 책에서 보면 178페이지 식으로 델타 S는 M W E 더하기 R 더하기 C, 뭐 이렇게 다 이상한 뜻가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타볼리즘 되겠지? M은 메타볼리즘, 대사량. 그 다음에 이거는 W, 워크예요, 워크. 운동하면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E는 evaporation. 이거는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 얘는 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일과 관련돼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E는 evaporation. 우리가 땀 흘리면 증발이 일어나죠? evaporation. 여기서 열이 빠져나가지. 그 다음에 이건 radiation. 뭐 햇빛으로부터 사람 몸으로 열이 들어온다거나, radiation. 또는 사람 몸에서 복사로 나갈 수도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요. 지금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걸로 해야 되겠네.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 C는 convection. 대류.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이 델타 S는 뭐라고 하냐면, 스토리지. 인체 열 저장량으로 합시다. 스토리지. 그러니까, 사람의 열이 저장되는 양, 인체의 열 저장량, 이게 변화량이 되겠네. 스토리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rate of histology, 정확하게 하면 우리 책에서 rate of histology, 플러스이면 열이 들어와서 체온이 상승하는 거다. 이게 플러스면 체온이 상승, 열이 들어오는 거지, 상승. 이만큼 플러스 됐으니까 열이 들어온다. 마이너스일 때는 체온이 빠져나가는 거죠. 강화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그쵸? 안에서 피가 돈다거나 또 뭐 근육운동 가만히 있을 때도 신진대사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이 나와서 체온이 이제 상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열이 방출되는 걸 보는 거야. 일을 함으로써 열이 물론 발열이 되는데, 몸 입장에서는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열로. 그래서 운동이나 일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evaporation.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은, 이제 evaporation 때문에 잠열만큼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죠. 그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radiation이나 convection은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 나와 주변과의 레이디에이션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주변이 좀 따뜻한 데가 있어도 레이디에이션으로 들어오면 플러스. 근데 컨벡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변 공기가 차갑다. 그럼 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 주변 공기가 따뜻해서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인체 열 스토리지 오브 히트가 되겠어요. 스토리지는 메타볼리즘, 워크, 이베퍼레이션, 레디에이션, 컨벡션 이걸 다 조합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인체에서 열이 얼마나 저장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 이해하기 좋은데 이제 메타볼리즘만 하나 추가됐다고 보면 돼요. 메타볼리즘 기본적인 어떤 양이 있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운동을 하면 열 빠져나가고 이베퍼레이션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고 컨벡션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타볼리즘 신진대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발열량과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타볼리즘을 포함해서 일을 한다거나 땀을 흘린다거나 또는 컨벡션이나 레디에이션으로 열전달이 몸과 주변에 열전달이 일어난다 하는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어떤 열부학 계산할 때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의 오염과 정화. 이건 이제 환기와 관련된 거죠. 환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 교과서에 17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실내에서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죠. 인체에서도 나오고 또 인간의 활동에서도 나오고 건물 자체에서도 나오고 또 그 살충기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기는 크게 자연 환기가 있고 인공 환기 또는 기계를 돌려서 환기하는 기계 환기가 있다. 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벤틸레이션. 자연적으로 환기하는 거는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바람이 온다. 바람으로. 두 번째, 바람은 안 불어도 온도차가 있어서 자연대로 일어나죠. 자연대로. 온도차에 의해서. 자연적인 바람 또는 온도차에 의해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걸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 환기를 하죠. 그래서 송풍기 바람을 보내고 또 밀어내고 배풍기 이렇게 다 그 가정에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송풍기, 배풍기 이런 게 다 있어요. 있고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 들어오는 거고 또 내부에 온도차가 있으면 자연대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환경관리 기준이 돼 있어요. 이게 180페이지 표 10-4에 보면 법령에 의한 환경관리 기준에서 여러 가지 부유,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등등 이런 것들은 실내 공기 환기할 때 환기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또 대기 환기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수치들이 어느 기준보다 낮아야 되겠지. 오염물질의 수치가 어느 기준보다 낮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이제 벌금을 문다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환기 얘기했고 기타로 환기 플러스 청정까지 했네. 청정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 좀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심각해질 수도 있죠. 소음이나 진동이 크면 이런 소음 진동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에어컨을 달면 소음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용 에어컨이야 소음 진동의 주 원인 컴프레서 압축기가 그래서 실외에 있잖아요. 실외. 근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가 아주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웅웅거리잖아. 그죠? 에어컨은 실내에 있으니까 그 대신 실내에 있지만 소리가 크죠. 꽤. 근데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런 소음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건용 공기조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노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용 공기조화를 잠깐 살펴볼게요. 산업용 공기조화. 이건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표를 보면은 표 10-5에 보면 여러 가지 공장에 다양한 공장의 온도와 습도 X라고 하면 온도 습도 조건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장이나 창고, 제약 창고의 경우에 온도는 뭐 27도, 상대 습도는 35% 이런 식으로, 또 뭐 전기 관련된 회사는 뭐 23도에 40%, 창고는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그 물건의 그 특징에 따라서 온도나 습도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은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작업 환경이 이제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조건들은 앞에서 보건용 공기조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겠지만, 이제 산업체에서 일할 때는 부득이하게 인체 조건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이제 물건도 있고 물품도 있고 또 그 물품을 위해서 온도 습도를 또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표 10-6에 보면 우리가 하는 작업 강도에 따라서 환기량도 달라지고 산소 소비량도 달라지고 대사량도 달라지겠고 심박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일의 강도를 7가지로 해서 아주 가벼운 정도, 매우 가볍다, 중간, 무겁다, 매우 무겁다, 과도하게 무겁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7가지 과정으로 했을 때 폐 환기량이 점점 늘어나야 되겠고, 산소 소비량도 늘어날 거고, 메타볼리즘, 대사량도 늘어날 거고, 심박수도 빨라질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표준값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저장시설, 시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산업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시험시설, 뭐 정밀 측정을 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소위 항원항습시설이 있어요. 항원항습실. 시험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용 에어컨 연구하는 그 가전회사 같은 경우는 항원항습실이 있어서 열교환기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에어컨의 실내기의 성능을 테스트한다. 이번에 뭐 LG에서 새로운 에어컨 모델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증발기를 이제 새롭게 설계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증발기를 이렇게 튜브가 있고 여기 핀 튜브,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열교환기가 있지만 뭐 이렇게 생긴 증발기를 새롭게 출시하려고 시험을 해야 되겠지? 시험을 해서 이 열교환기가, 이 증발기가 성능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열을 잘 식혀주는지 테스트를 할 때 보통 항원항습실에 넣어요. 이게 항원항습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열교환기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 여기 항원항습실에 이제 표준 설계 조건이 있겠지. 여름에 증발기 실내기니까 뭐 22도 온도, 그 다음에 표준 조건을 얼마로 잡을까? 여름에 뭐 인체가 쾌적한 조건을 규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50, 상대 습도 50%다.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상대 습도,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여기 열교환기를, 여기 팬을 달아가지고 쭉 바람을 끌어들여서 열교환기가 22도짜리가 들어가서 공기가 뭐 20도씨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습도도 뭐 45%가 되었다. 그래서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뭐 습도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 여기 차가운 표면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응축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항온항습실에서 이 초기 조건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조건. 그래서 아예 어떤 항온항습실 조건에 얘를 넣어요. 얘를 항온항습실에 증발기나 응축기 그 조건에 맞는 항온항습 시설을 꾸미고 거기에 열량기를 넣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시험 시설에서는 반드시 온도, 습도를 조절을 해요. 온도를 조절하려면 뭐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냉수, 온수, 냉풍, 온풍 만약에 공기 쪽을 컨트롤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습도, 가습을 해야 되겠죠? 가습, 제습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항온항습실 내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게 이제 시험 시설에 필요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정하게 어떤 값으로 유지하는 실도 있고 이게 가변 좀 범위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온습도 실도 있을 수 있고 가변 온습도실 보통 그냥 항온항습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시설 열병기에 관련된 항온항습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다 공기조화 설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도 이제 클린룸 또 바이오 클린룸 이런 게 있어요. 클린룸은 반도체 공정에 아주 공기에 이물질이 먼지가 극히 적어야 되겠죠. 그런 걸 클린룸이라고 하지. 또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클린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다 이런 항온, 항습, 또 청정, 환기 이런 개념으로 즉 공기조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건용과 산업용 공기조화를 그 개요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건 중에서는 우리가 주택이나 사무실, 산업용은 주로 공장, 산업체에서 필요한 공기조화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설비, 실제 그럼 설비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교과서 184페이지 보세요. 184페이지 보면 우선 온도와 습도의 표준 조건을 이제 사람에 따라 보면 다른데 그냥 통상적으로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게 여름철은 온도가 26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습도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보고 있고 겨울철에는 온도 22도 습도 45도 이걸 이제 쾌적한 조건으로 봐요. 쾌적 조건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온도의 쾌적 여름의 쾌적 조건과 겨울의 쾌적 조건을 나눠서 보면 여름의 온도는 몇 도? 26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씩 25도에서 27도 정도 보는 거죠. 대략 26도. 습도는 상대 습도로 5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50%에서 60%가 쾌적하다. 여름에는 26도에 55% 정도의 상대 습도가 쾌적하다라고 느끼고 겨울에는 22도. 물론 겨울에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낮으니까 일단 좀 낮추는 거예요. 겨울에. 그리고 옷도 더 두껍게 입으니까. 그래서 22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정도로 쾌적하다고 느끼고 습도는 그 대신 좀 낮죠. 겨울에는 좀 더 드라이 하잖아요. 그래서 4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정도를 보통 쾌적 조건을 잡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름은 26도에 55%, 겨울은 22도에 45%. 여름이 이제 온도가 좀 높으니까 좀 높게 가고 온도 습도가 좀 높죠. 겨울은 22, 다시 보니까 온도 습도가 좀 낮고 그렇게 해서 쾌적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되도록 어느 방을 이제 공조 설비를 꾸며서 이 방이 있으면
이 방이 뭐 요조건이 되도록, 여름에 또는 겨울에 이 요조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원리는 심플해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여름 같으면은 여기 냉풍이 나와야 되겠지, 냉풍. 겨울에는 온풍이 나오면 되겠고, 온풍.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가습기가 있어야 되겠네? 환기가 돼야 되니까, 가습. 냉풍, 온풍. 그 다음에 가습, 제습. 열교환기 하나, 그 다음에 가습, 제습기 하나 달려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환기 들어오고 나가고 뭐 환기 시스템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환기 시스템 들어오고 나가고에 뭐 필터 같은 걸 달아서 청정 시스템을 달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하게 표현한 거고 좀 구체적으로 공조 설비를 표현한 것이 그림 10-2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설비 구성의 표준 3.2 공조 설비 구성.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요 영역을 이제 컨트롤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온도와 습도, X를 습도라고 합시다. 온도, 습도를 조절해야 되겠어.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온도와 습도가 컨트롤된 바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지. 온도, 습도가 컨트롤된 바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냉풍이, 여름에는 냉풍, 겨울에는 온풍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이제 송풍기, 이게 이제 송풍기에서 이렇게 이제 팬이 있어요. 팬이 있어서 송풍기가 하나 필요하고, 송풍기. 원하는 온도 습도를 만드는 장치가 이게 하나, 공기조화 이거 하나 달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에어 컨디셔너, 이게 공조기, 공기조화기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온도도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온도를 조절하려면 여기 열교환기가 하나 있어야 돼. 열교환기가 있어서 열교환기에서 여름에는 열교환기에 냉수가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면서 냉풍을 만드는 거고 겨울에는 온수가 들어가고 바람이 따뜻해져서 여기가 나오면 되지.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습, 가습 장치가 필요해. 여기에 가습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수증기를 분무하고 가습 방식도 몇 가지가 있어요. 끓여서 수증기로 보내는 방법, 그냥 증발시켜서 보내는 방법, 소형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흔들어서 수증기 만드는 방법, 또는 뭐 증발시키기 위해서 판에 얇게 물을 흘려보면서 증발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가습기와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송풍기로 넣어준다. 이게 다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열교환기에 냉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냉수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이제 여기에 달리면 되는 거고, 온수의 경우에는 온수를 만드는 시스템이 또 여기 달려서 상황에 맞게 냉수 시스템, 겨울에는 온수 시스템이 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냉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냉동 시스템이 필요하죠. 냉동기가 필요한 거고, 온수를 만들려면 뭐 우리나라 주로 보일러를 많이 쓰죠? 보일러에서 온수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면 되고, 여름에는 냉동기에서 냉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게 다야. 이제 냉동기 경우에 여름에 냉수를 만들어주면 결국 냉동기라는 건 열을 흡수해서 버려야 되니까 실외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 가정용 실외기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게 그런 실외기가 필요한데 그걸 보통 우리 냉각탑이라고 해요. 냉각탑. 쉽게 말하면 대형 실외기라고 하면 돼. 대형 실외기. 그래서 열을 공기 중으로 방출해야 되겠지? 이게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게 다예요.
그다음 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외기를 받아들여 여기서 외기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이제 필터 같은 걸 달아서 공기청정을 시켜서 하는 거 이해됐죠? 그다음 이게 보내기 위해서 펌프 같은 게 좀 몇 개 필요할 거고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타겟 시대는 공간의 온도, 습도, 청정, 환기 이런 걸 조절해야 된다. 그러려면 공기조화기를 에어컨디셔너를 달아서 한다. 그래서 에어컨디셔는 당연히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즉 열교환기가 항상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습기나 제습하는 이런 가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수가 필요하다. 냉수를 만들어내는 냉동기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흡수한 열을 버리는 냉각탑 또는 실외기가 필요하다. 온수는 보일러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세 번째 강의 때 이어서 공개 설명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